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어제 7월 7일 고3 여러분들 학평 잘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바로 끝나두고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감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지리는 틈틈이 해서 잘 봤습니다. 네, 다 맞았고 제가 7월 이거를 해설을 하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훑어봤는데 확연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자료가 좀 까다로운 자료들이 꽤 있어서 조금 난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등급거 보니까 48점인가? EBS에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선지 배열과 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서 이거 어려운데? 라고 보고 선지를 봤더니 답이 그냥 풀려버리는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 해동하는 지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하였고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세계를 구체로 인식했다랑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했다랑 조금 다른 얘기죠. 그냥 지도를 원형으로 그렸던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이게 니은이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관 당연히 이거죠. 이게 티우지도. 자, 예루살렘을 주었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표시돼 있고 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중국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두었다. 그냥 딱 봐도 이게 중국의 중심, 지도의 중심.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거를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라비안 반도랑 아프리카랑 유럽 이렇게 다 표현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조선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적 국토 의식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혼일 강리 역대국교죠. 네, 혼일 강리만 쓸게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프톨레마이오스죠. 그럼 나머지가 이거긴 하겠네요. 다 해서 서남아시아 지역까지는 비교적 자세하게.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모자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조금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이거랑 약간 같은 의미는 아니다. 요거랑 같은 의미는 아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위선망을 설정하였다. 여기 경위선 설정했으니까 요거는 비교적 쉽게, 비교적도 아니죠. 굉장히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도 굉장히 쉬웠어요. 어차피 1, 2번은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봅시다. 일단 할롱베이라는 거는 석회암의 응축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거고, 그래서 차별적이라는 거는 그냥 좀 두툼하고 좀 뚫기 어려운 데는 거의 받지 않고 잘 받지 않고 좀 느슨한 데는 용식작용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선 모양의 할롱베이가 형성되었고, 또 니은을 보면 니은은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육지에 분리되었다. 근데 이제 분리되었으니까 육계 사주가 되죠. 육계도와 육계 사주. 네, 육계도인데 여기 육계도. 그래서 여긴 이제 곳에서 많이 발달하는 데니까 곳은 파랑의 침식작용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죠. 그래서 육지와 분리된 육계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은 요게 아니라 갯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사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주. 면적 사주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파랑의 퇴적작용, 연안류의 퇴적작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을의 면적은 만의 입구가 박혀 형성된 호수, 석호죠. 석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석호는 이제 강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바다와 만나면서 그런 딱 그 강의 하류 지역이죠. 거기서 사주가 성장을 해서 딱 만을 막으면 석호가 되는 건데 그 강에서 계속 약간 토사물 같은 게 굉장히 분급이 많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자갈 알갱이 같은 게 계속 분급이 되면서 그 석호를 점점 이렇게 물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는 거죠. 축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이라고 고를 수 있고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집중을 해서 풀기 위해서 이것도 기후 그래프 괜찮은 문제 같아요. 하천 주변의 충적지에서는 별을 재배하고 경사에는 차를 재배한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동안의 CA 동안 CFA나 CW 정도의 기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겨울철에는 곡물 재배, 딱 봐도 겨울철에는 곡물 재배, 여름에 올리브, 수목 농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CS겠네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 소돼지들의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작물과 사료를 함께 재배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가 같은 경우 찾아보시면은 동안이니까 굉장히 연교차도 꽤 클 거고, 그리고 강수량 차이도 편차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큰 게 기역밖에 없죠. 여기 강수량 차이가 꽤 크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강수 편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쪽은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고, 마이너스 쪽은 평균보다 강수량이 낮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한 달도 더 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나 같은 경우 겨울철에 곡물 재배한다는 게 CS니까 여기는 D급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7월인데 7월에 오히려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D급이라고 볼 수 있고, 다는 이제 소득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재배하는 그러니까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거는 이제 혼합농업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CFB에서 많이 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의 형태거든요. CF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교차도 적은 편이고 강수도 고른 편이죠. 그래서 강수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니은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해서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4번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게 딱 봐도 화석에너지 3개 중에 2개, 즉 천연가스와 석유 둘 중에 하나 구분하려는 문제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더 많습니다. 물론 석유랑 천연가스 둘 다 신생대차 3기층 배사구조에서 또 그리고 신기습곡 산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보면 같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석유가 더 많이 나는 나가 석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 카타르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고,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 천연가스 비율이 60,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는 주주 제철공. 천연이 제철공업 말이 안 되죠. 천연은 가정용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게.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네, 천연은 적은 편이죠. 나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네, 천연은 그 기술이 냉동을 했던 걸 액화하는 기술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는 고기조선 때, 이건 둘 다 신기조선 때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니은 디귿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5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땡땡 기상기구는 땡땡 파괴물질. 뭔가 딱 봐도 그냥 딱 환경을 생각해 주시면 뭐를 파괴합니까? 뭐 환경 파괴, 뭐 이런 열대림 파괴도 되겠지만 60년 전 태양의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뭔가 자외선 나온다 하면 뭔가 오존층이 생각나지 않으시는가요? 오존층입니다. 가는. 그리고 땡땡 기후연구 때문에 나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한다. 뭔가 지구온난화 뭐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런 느낌. 가가 파괴되면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가 가속화된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가, 물론 오존층이 파괴되면 환경오염 심해지고, 환경오염 심해지면 호수의 산성비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계적인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죠. 가를 보호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네, 몬트리올 의정서가 캐나다 몬트리올이죠. 오존층 파괴물질 그 염화 플로리나 탄소인가요? 네, 그거 규제하기 위해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게 맞습니다. 나가 심화되면 고산 식물의 분포 한계 고도가, 분포 한계 고도라는 건 여기 이렇게 산이 있죠. 그다음에 고산 식물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1000m 이상에서 고산 식물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굉장히 더워져요. 근데 그럼 1000m, 원래 1000m는 예를 들면 평균 온도가 5도였다고 쳐봅시다. 1000m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워져서 1000m에서 10도가 됐어요. 그러면 고산식물들은 5도에서만 살 수 있는데 10도가 됐으니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1500m로. 1500m에는 5도가 예를 들면 돼본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1000m에 있던 그 고산 식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더 추운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500m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됐을 때의 분포 한계 고도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처음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분포 한계 고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나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주요. 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죠. 이렇게 4번이네요. 6번.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이제 버섯바위. 이건 그냥 바로 그냥 풀면 되겠네요. 기억은 물리적 풍작용. 자, 이제 여기 사막기후죠.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죠. 물리적 풍화 작용은 좀 건조하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니은은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작용. 버섯바위는 당연히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그 밑에만 깎아서 위에는 잘 깎지 않아서 생긴 거고요. 디귿은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부채 모양의 지형. 이건 뭐였죠? 이건 이제 유수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선상지가 되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면 바, 하, 다. 바르한인가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이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확히 제가 이렇게 했다가 틀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면 아마 바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아니죠. 와디라고 써 있었는데 와디는 건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건천. 와디는 그렇고요. 리을에는 안개를 포집하여 리을은 이제 한류.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아타카마 사막이고 여기 같은 경우 나미브 사막인데요. 여기는 이제 페루해류라는 한류, 여기 벵겔라 해류라는 한류에 의해 그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안개를 포집하여 물을 얻는 시설이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바다니까 아무래도 수분은 많아요. 그 새벽에 이슬점에 딱 도달을 하면서 수분은 있으나 그것이 안정된 대기로 인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쯤에 안개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 물을 얻는 시설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좀 고전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도 뭐 어렵진 않았어요.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남아메리카 쪽에 기억이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 쪽에 니은이 있는데 딱 보시면은 A가 너무 높아요. 4,000m가 되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프리카는 모두가 거의 90% 이상이 제가 순상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정육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아프리카에도 고산기후가 있긴 합니다. 여기 요쯤에. 그러나 이 4,000m라면은 여긴 너무 평평하고 갑자기 여기만 올라가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죠. 그럼 여기 안데스 산맥이니까 여기만 딱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도 브라질 순상지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기억입니다. 니은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지구대가 있어요. 근데 지구대가 있는데 이렇게 평평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또 나에서 봐도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1,000m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안데스 산맥에 비하면 거의 평탄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는 기억이 될 수 없고 나가 니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지구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리고 네, A는 고생대의 습곡 운동으로 형성된 상징. 고생대가 아니라 안데스 산맥은 신기습곡 산지죠. B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B 같은 경우 순상지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죠. C는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형성된 지구대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A는 B보다 철광석이 풍부하게. 일단 B는 이제 아까 순상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상지에서는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B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죠. A 같은 경우 구리, 천연가스,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8번 같은 경우 이것도 기후 문제치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 같은 경우 굉장히 12월 이렇게 연중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AF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 모두 A 지역이니까 A 기후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여기 나 같은 경우 6월에서 8월에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그러면 여름이 6월에서 7월, 8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W 지역 중에서도 북반구라고 할 수 있고 다 같은 경우 3에서 5월 3에서 5월? 뭔가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 보시면 12월에서 2월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고 얘 같은 경우 그래도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름이 1월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W 같은 경우 분명하게 12월에 많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꼭 이렇게 성립하진 않기 때문에 3에서 5월에 내린다? 아니 이거 그러면은 여름이 7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AW 남반구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다가 되겠네요. 제가 뭐 여기는 또 강조를 매번 드렸었죠. 여기 6편에서도 나왔고, 제가 여기 그래도 좀 중요하게 봐달라, 탄자니아 쪽이다, 이렇게 AW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선지를 보겠습니다.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AF 같은 경우, 열대우림의 기후 같은 경우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고른 강수량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AW는 여름에만 받고, 즉 우기 때는 받고 건기 때는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리고 2번, 나는 12월에서 2월에 동물들이 풀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12월, 2월에는 겨울인데 북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가는 나다보다 건기와 우분이, 그냥 이거는 3번과 1번은 거의 반대되는 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연중 적대수렴대 영향을 받으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딱 봐도 AF는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죠. 그리고 4번, 나와 다른 기온의 일교차보다, 일단은 A기후 같은 경우 전제적인 전제되는 특성이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다는 6, 8월에, 다는 이제 남반구는 6, 8월에, 남반구는 6, 8월에 겨울이죠. 대륙성 강수 자주 내린다. 일단 겨울, 즉 건기라는 얘기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륙성 강수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 스콜 같은 대륙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는 얘기인데 절대 아니죠. 상반되는 얘기죠. 자, 이제 9번 같은 경우 이제 인문지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 총 인구를 알고 계신다면 그냥 뭐 인구 부양비 이딴 거 몰라도, 노년 인구 부양비 이딴 거 몰라도 그냥 총 인구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 제일 많은 게 아시아죠. 그리고 인구 13억 좀 넘는 아프리카, 그리고 7억이 넘는 유럽, 이런 식으로 푸시면은 그냥 쉬워지고요. 근데 뭐 노년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 유럽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겠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출생률도 많고 사망률도 기대 수명 같은 것도 낮고 하다 보니까 총 인구 부양비가 청장년층이 조금 낮겠고, 또 노년 인구 부양비가 좀 낮겠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총 인구의 순서를 아신다면 그냥 이런 거를 딱히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 순 이동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순 유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B와 C 모두. 그러면 A 먼저 찾아봅시다. A는 뭐 딱 봐도 유럽이겠네요. 뭐 아프리카가 유입 국가인 건 아닌 것 같고, 또 아시아도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A는 유럽이고요. B와 C가 약간 고민이실 수 있는데, 일단 인구 자체를 보세요.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 인구 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C가 아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물론 무조건은 아닌데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인다. 유럽이 아니죠.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을 때는 인구가 많은 데서 많이 이동하고 이동을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지를 보시면 가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가는 아프리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중국. 2번, 가는 다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이라는 거는 딱 인구를 가장 낮은 애부터 가장 높은 친구까지 세워놨을 때 그 중간의 그 연령을 말하는 건데, 아프리카는 중위연령이 낮을 수밖에 없죠. 유럽이 높고. 나는 다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낮다. 일단 유소년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총 인구 부양비가 비슷해요. 근데 노년 인구 부양비가 10이고 30이네? 그죠? 그러면 아시아는 노년 인구가 10이고 유럽 인구가 30이에요. 물론 총 인구 부양비 똑같으니까 총 인구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즉 15에서 64분의 인구분의 14 아래 플러스 65 이상, 이렇게 지금 유소년 인구 플러스 노년 인구, 이게 총 인구 부양비잖아요.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겠지만, 근데 노년 인구 부양비가 3배가 차이 나네요,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인구 부양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근데 노년 인구 이게 유럽이 높으니까 얘는 반대로 아시아가 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다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높다. 이거 잠깐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가와 나는 인구 순유출.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표에서 가와 나는 순유출,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순유출, 유럽은 순유입. 이게 답이네요.
가는 C부터 틀렸죠. 아프리카는 아시아다? 네, 틀린 얘기죠. 요거는 3번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가 너무 맞으니까 3을 만약에 모르셨어도 바로 4번으로 가셨을 때 인구수 유출, 인구수 이걸 만약에 자료를 해석하실 수 있으셨다면 이렇게 바로 풀어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그냥 굉장히 쉽죠. 10초 컷이죠. 10초 컷. 자, 말레이시아 고산가옥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 유리. 나 합장가옥 쉽게는 경사가 급하면서 눈이 쉽게 흘리도록. 다설 지역을 눈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죠. 가 분포 지역은 연교차가 큽니다. 네, 열대 지역은 연교차가 작죠. 가는 폐쇄적. 그냥 딱 봐도 너무 개방적이죠. 그죠? 그리고 더우니까 더운데 어떻게 폐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폐쇄적인 거에 좀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4번 중국의 4번이 이제 폐쇄적 구조, 미음자 구조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나도 합산가옥도 고산가옥에 비해서는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1번이 답이겠네. 11번 가보겠습니다. 서부 유럽의 전통공업 지역 대표적으로 영국의 맨체스터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메 지역이나 그럼 뭐 네덜란드나 아니면 벨기에 쪽에 그 수은 이메 지역 내륙 수로 연한 새로운 공업지역이 형성되었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제3이탈리아, 뭐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런 느낌, 뭐 케임브리지 대학 중심으로 런던에서 발달을 했고 또 미국 북동부와 오데오 연안의 디트로이트 쪽은 포드사가 위치해 있죠. 그래 포드사가 위치해 있고 뭐 자동차 산업 발달했고 예전에 굉장히 그 식민지 시설 때 미국이 식민지 시설 때 굉장히 수은 교통으로 바탕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약간 쇠퇴하는 지역이죠. 지금 오데오 연안, 온화한 기후, 세제 혜택 등의 남부, 남서부, 선벨트로 이동을 했다. 요거는 좀 뒤쪽에 나오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쪽 지역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네요. 가보겠습니다. 전통공업 지역은 석탄과 철강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게 맞습니다. 니은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것은 임해. 그러니까 수은 교통을 바탕으로 발달한 지역은 보통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로 물자를 실어 나르기 굉장히 편리하니까 그렇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첨단 산업은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인력들, 인재들, 대학들, 연구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 클러스터가 이제 모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들이 밀집해서 서로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 싸매서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 오데오 연안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자동차 산업 제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산업이 경공업? 절대 아니죠. 경공업은 뭐 섬유, 모자, 가발, 신발 뭐 이런 게 경공업이죠. 근데 제 친구 중에 경공업인 줄 알았다. 자동차가 발달했는 줄 알았는데 경공업인 줄 알았다. 그게 자동차 산업이 경공업인 줄 알았다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에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 컴퓨터 관련 산업, 우주항공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특히 뭐 텍사스 같은 경우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이런 굉장히 좀 첨단 지역의 경우 컴퓨터, 뭐 항공우주, 석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1위였던 거예요. 12번인가 15번인가 둘 중에 하나가 오답률 1위더라고요. 네,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일단 여긴 나이지리아였고요. 여기는 수단이고 여긴 남수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 네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전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일단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죠? 크리스트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있다. 네, 이거는 맞는 게 일단은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토속 신앙과 크리스트교가 혼재 있죠. 하지만 크리스트교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나이지리아와 남수단, 수단 같은 경우 이 경계에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슬람교를 믿고 여기서는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수단과 남수단 같은 경우 모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수단과 남수단은 그래도 꽤 유명한데 나이지리아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조금 헷갈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 석유 자원을 둘러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나이지리아는 석유, 아프리카에서 석유 1위예요. 1위. 그리고 인구도 1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단과 남수단의 경우 제가 6평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남수단에서 석유가 나는데 그 석유를 수송하는 그 파이프가 수단 쪽에 있다, 수단을 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 종족 분포를 토대로 국경선이 설정되었다. 네, 아니죠. 그쵸? 일단 니은 디귿이 너무 맞아서 그냥 3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솔직히 기억은 조금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니은과 디귿이 너무 맞기 때문에 3번으로 골랐습니다. 13번이요. 13번. 요것도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렵다는 이유가 제가 지금 2번을 많이 골랐을 것 같거든요. 2번과 5번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죠. 도시와 율, 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나,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콜롬비아고요. 여기는 뭐 핀란드네요. 여기는 앙골라인가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앙골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화율이 라틴 아메리카 쪽이 은근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틴 아메리카 쪽이 은근히 높다. 2등이다, 2등. 근데 물론 개별 국가로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화율 낮으니까 그럼 나가 유럽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앞뒤 맥락을 고려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1960년 같은 경우 가가 높았죠. 가가 50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공업 또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된 핀란드, 유럽 쪽이 되겠죠. 물론 핀란드도 그 1960년대 당시 굉장히 막 산업화를 주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다른 유럽보다는 낮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화율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상승을 좀 많이 했네요. 물론 다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콜롬비아가 60년대에 10%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앙골라가 훨씬 10%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가 앙골라라고 할 수 있고요. 나가 핀란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60부터 19년 도시화율 증가폭은 가가 가장 크다. 도시화율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다 같은 경우 이만큼 증가해버렸네. 그러니까 다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자, 2번이 문제의 선지인데 1960년부터 19년 도시인구 증가율 좀 지우겠습니다. 네, 좀 지우고 여기 핀란드, 여기 콜롬비아, 여기 앙골라. 도시인구 증가율입니다. 율. 자, 나가 가장 높다. 저도 처음에 이걸 맞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5번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다시 보니까 율이에요. 율. 이게 뭐냐? 처음에 앙골라는 1이었어요. 1 거의. 근데 2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배가 증가했어요? 곱하기 20이 증가했어요. 다 같은 경우. 근데 나를 보시면은 나는 거의 8, 9 이 정도 되죠. 그럼 8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는 40이 돼버렸네. 그럼 몇 배가 증가했죠? 곱하기 5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나가 더 증가율이 여기서 이렇게 더 커지지 않았나? 여기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얘는 이만큼 더 넓게 증가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곱하기 20 곱하기 5로 그러니까 배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처음이 무엇이었고 나중에 무엇이었다, 그래서 몇 배가 증가했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나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다가 가장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 조금 친구들도 낚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3번 다는 2019년의 종착 단계. 네, 다는 물론 이제 거의 70% 육박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종착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죠? 그리고 4번 가는 나보다 2019년에 출랑 인구가 많다. 일단 가의 도시 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고 도시화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총 인구도 적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19년 출락 인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가가 더 적겠죠. 가는 다보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이르다. 당연히 핀란드가 앙골라보다 이르겠죠. 그래서 5번이 무조건 맞아서 2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유리구나, 곱하기 20과 곱하기 5, 이걸 눈으로만 나가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문제였고요. 14번 같은 경우 일단은 가는 조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다가였 때문에 딱 봐도 불교거든요.
근데 나를 보시면 갑자기 그랜드 모스크, 무주달리파, 아라파트 언덕 뭐 이런 뭐 이따구로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간 뭐죠? 메카는 뭐죠? 이슬람교의 성지. 만약에 이게 크리스트교의 성지였다면은 여기였었겠죠? 네, 이스라엘 쪽에. 근데 여기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되는 겁니다. 가해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 라마단은 이슬람교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불교가 아니라. 나는 주요 경관으로 불상과 불답을 수 있다. 이건 불교였고요. 둘이 선지가 바뀌었죠. 가는 나보다 발생시가 이르다가 정답이죠. 일단 불교는 기원전 6, 7세기 정도에 이미 성립되었었고요. 이슬람교는 그보다 훨씬 뒤인 기원 후 2, 6, 7세기 정도에 알라 신의 그 계명을 받고 무함마드가 창시를 했죠. 4번은 가는 나보다 최대 총 인사수가 적죠. 불교가 이제 보편 종교지만은 민족 종교인 힌두교보다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2등이죠. 2등.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가는 민족 종교, 네, 방금 말씀드렸죠. 민족이 아니라 보편입니다. 이렇게 14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도는 몬스나시오의 분쟁 지역, 요것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마 12, 15 둘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위 오답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가의 여기는 이제 위구르, 여기가 티베트죠. 네,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여기 티베트 고원이 위치해 있고, 만약에 티베트라는 걸, 여기가 티베트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가 위구르인 걸 모르더라도, 만약에 당연히 여기 신장 외이구르 자치구를 하고 있긴 한데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두 개 일어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가 티베트라는 걸 아실 테니까 이게 그럼 위구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 나 같은 경우, 나는 이슬람교, 나는 이제 카슈미르네요. 카슈미르, 여기가 카슈미르죠. 네. 이슬람교는 힌두교, 당연히 맞죠. 당연히 뭐 1번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디엘리를 보시면 석유의 개발과 이용, 이제 여기는 미얀마네요. 로힝야족 탄압이었죠. 지금도 지금 이제 미얀마 막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또 연계되었기 때문에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6편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올해 한두 번은 나온 것 같거든요. 미얀마가. 네. 어쨌든 석유의 개발이 아니죠. 그 종교 갈등이죠. 나는 영유권 분쟁 간사부. 네, 이게 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아마 생가쿠 열도인가?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필리핀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필리핀이 포함되는 여기 시사난사 군도라고, 시사군도라고 여기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변형해서 낸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는 필리핀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타이완 요런, 어쨌든 요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요게 저도 약간 요건 세모를 쳐놨었거든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바로 그냥 골라버렸죠. 자, 16번입니다. 이게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료로 따지면 조금 어렵다. 이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료였어요. 왜냐면 이게 3개 주어졌는데 그 나라도 안 주어지고 그 신재생 에너지도 안 주어졌기 때문에 2개를 다 파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세계 1차 에너지원에서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석유였죠. 그 다음 석탄,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어쨌든 원자력, 수력 원자력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한마디로 수력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일단 수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일단 찾으셨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9,828, 근데 다른 건 10만에 가깝죠. 여기서 보시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인구도 적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7, 8천도 되고,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3천만, 4천만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슬란드는 그거보다 인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조금만 생산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이슬란드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슬란드는 수력 다음으로 뭐가? 지열이 발전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 뭐가 발달돼 있죠? 해령이 발달돼 있잖아요. 대서양 중앙 해령. 거의 바로 그냥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도 뭐 1년에 아마 3cm씩 벌어지면서 국토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열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막혔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또 자연지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연지리를 보시면 여기 지열이 있습니다. 지열이 발달하는 데는 보통 신기조산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약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뭐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데서 많이 발달을 하는데, 마침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니라 마침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어리를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엄청 오래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그 조산대 때문에 지어를 해버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탈리아라고 적어봤고요. 그리고 여기를 프랑스라고 적어봤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 굉장히 풍력이 우세하죠. 근데 여기 지금 뭐 남았어요? 태양광하고 풍력 남았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CS 기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다와 맞닿아 있고 편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풍력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 발달한 C가 풍력, 프랑스가 풍력이고요. 이탈리아 여기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여기가 태양광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추를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냥 지열 알고 바로 2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 기회에 답은 맞추셨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당연히 이제 등급도 올라가고 좋은데, 요거를 물론 7월이지만 이런 거를 탐구를 함으로써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와의 관계 같은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물론 제가 푸는 방법이, 저 해설 안 봤거든요. 지금 해설 안 보고 바로 지금 교육청 해설 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렇게 나와봤고요. 일단은 1번부터 봅시다. A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 수력은 일조량이 풍부한 태양열이 이제 개발에 유리한 거죠. B는 지각 내에 축적된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B가 맞죠. C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은 수력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풍력은 아니죠. D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이건 풍력에 뜻하는 건데 D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틀렸고, 전 세계에서 발전이 가장 많은 것은 여기서 딱 봐도 수력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가 될 수 있죠. 16번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 자료 해석이. 그러나 선지는 쉬웠죠. 지열만 알고서도 바로 풀 수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17번 같은 경우, 18번 나중에 볼 18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17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 하나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단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 수출이 많을 겁니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굉장히 많죠.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석탄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래서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쉬웠죠. 여기서도 뭐 기계류와 자동차, 혼다 이런 자동차 회사 굉장히 일본에 유명하죠. 물론 지금은 중국에 약간 빼앗긴 상태예요. 그렇지만 일본 안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밀기계 뭐 좀 유명하죠. 막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반도체 그 원료도 생산을 해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또 뭐 2019년에 그런 거 막 화이트리스트에 제거하면서 뭐 이런 좀 약간 분쟁이 있었죠. 2019년 8월 9월쯤에. 자, 그럼 인도가 남았는데요. 일단 뭐 다이아몬드,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생산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서 그냥 다는 무조건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섬유직물, 이런 경공업 위주의 산업도 인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벵갈루루 뭄바이는 인도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일본이 풍부하다? 지하자원이? 이건 뭐 듣던 중 개소리네요. 3번 다는 내륙에서 찬정을 이용한 대찬정 분지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저격하는 거였네요. 가는 북반구,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였죠. 나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산업이 발달하고, 여긴 지금 그리고 최상위 세계 도시도 일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선지가 쉬웠습니다. 물론 이거 자료 해석도 어렵지 않았는데 18번을 가보시죠. 18번의 경우 요거 이제 중남부 중남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단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유평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여기 대서양 지역에는 유럽계가 우세하다. 그래서 B가 유럽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86, 유럽이라는 걸 알아봤고, 여기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고산 도시 발달되어 있죠. 마추픽추도 지금 이런 데쯤에 있고, 또 그리고 키토, 보고타 요런데 다 방금 키토는 에콰도르 수도, 보고타는 볼리비아 수도였나요?
어쨌든 볼리비아 수도도 굉장히 그 고산 그 도시이기 때문에 고산 도시에는 누가 살까요? 상식적으로 솔직히 혼혈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계나. 네, 당연히 원주민이 옛날부터 고산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를 만들 수 있었겠죠. 마추픽추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산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페루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같은 경우 여기 62%인 A가 바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쉽죠. 자메이카는 91%가 아프리카계.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콜롬비아죠. 아까 전에도 나왔었네요. 콜롬비아는 당연히 혼혈, 멕시코도 혼혈, 칠레도 혼혈. 네, 이렇게 세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콜롬비아는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나머지가 다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혈이었죠.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A는 과거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강제 이주되었다. 강제 이주된 거는 아프리카계죠. 그죠?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가 썼죠. 원주민은 원래부터 있었죠. 강제 이주된 게 아니라. B는 열대고산기후, 유럽계는 그냥 이기적이에요. 그냥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그 브라질 내에서도 중남부 여기 살기 좋은 여기 C 기후 쪽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살기 좋은 이쪽으로 좀 많이 유럽계들이 살고 여기서는 뭐 혼혈이나 이런 친구들이 삽니다. 보통 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산다는 팩트를 말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열대고산기후 말이 안 되죠. 열대고산기후는 네, 원주민들이 많이 살죠. C는 라틴 아메리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프리카가 가장 높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리고 비타 D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의 공용어. D의 비중 혼혈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가 아니라 에스파냐어죠. 포르투갈어를 쓰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는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가장 높은 그 인종은 3% 4%를 차지하는 유럽계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냐어죠. 그런 애들을 뭐 히스패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5번 A는 B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주 역사가 길다. 원주민은 유럽보다 거주 역사가 길죠. 원주민이 그냥 어디서 유럽계가 그냥 원주민한테 비들려고. 그죠? 제 생각엔 5번 선지는 혼혈과 헷갈리게 하기 위해, 왜냐면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계가 먼저 아프리카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5번 선지를 낸 것 같은데, 유럽계가 먼저 들어오고 아프리카계 노예가 그것을 위해 들어오고 유럽과 아프리카계가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들어오고 그리고 혼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상식적이고 약간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요거는 쉬웠어요, 솔직히. 그죠? 브라질, 인도 기업적 방목을 통해 소를 많이 재배를 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 소 1위죠. 그리고 이제 B가 모르고 여긴 뭐죠? 63%를 기르는데 그럼 딱 봐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긴 돼지겠네요. 돼지 키우는데 45%, 50%에 육박하는데 여긴 63.8%라고 해서 아니 그럼 뭐야? 수쪽에서는 48%인가 50%돼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유동성을 발휘해서 그럼 뭐 가장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중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도 중국이겠고요. 그럼 뭐 남은 거는 당연히 양일 수밖에 없네요. 양은 특히 인도에서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많이 키우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천장 분지를 통해서 유목을 많이 하죠. 방목을. 그렇습니다. 일단 에스파냐 같은 거에서 많이 키운다도 약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A는 일단은 미국에서도 일단 답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소를 굉장히 많이 키우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업적 방목, 상업적 방목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미국, B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1번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죠.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맞은 거니까 답이 틀렸고, 왜냐면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네, 2번 가는 A에서 기업적 목축 형태로 나타나고요. 정답이고요. 다는 벼농사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 네,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거는 소죠. 소를 통해서 막 밭갈이하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벼농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죠. 돼지가 어떻게 막 밭을 갈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답은 3번이고요. 나는 가보다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양 같은 경우 굉장히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그 건조한 대천정 분지, 그 사막 기후에서도 스텝 기후에서도 그 양을 기를 수가 있었죠. 세계 육류 생산량은 다가나 돼지, 소양, 그쵸? 일단은 소 자체가 굉장히 사용량이 많고 약 14만 마리
14억 마리인가? 네, 어쨌든 14. 어쨌든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 양, 그 다음 돼지 순서예요. 근데 돼지가 워낙 육류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돼지가 1등이고, 그 다음 소, 그 다음 양. 이렇게 순서로 육류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20번 같은 경우,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보통 20번이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 6평 때도 그렇고, 물론 저번 6평 때는 오답률 1이었긴 했지만 그거는 상식 문제라서 그건 그렇다 쳐도 이번에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원래 20번이 어려워야 되는데,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20번이 좀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20번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역사 공간과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룬다. 요거는 이제 중세 때부터 굉장히 발달을 해서 현재 때 그런 걸 무너뜨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조화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을 한 유럽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샹젤리제, 막 라테팡스 올라더라 샹젤리제? 그냥 딱 봐도 그냥 프랑스 뭐 있잖아요, 오 샹젤리제. 네, 에이, 저도 모르게 이제 흥이 나버려서, 네, 죄송합니다. 자, 나 같은 경우 전형적인 동심원 내보죠. 동심원 모르시더라도 5대5가 나왔다? 바로 그냥 미국, 바로 B. 그리고 역전된 동심원 구조, 이건 또 뭐야 했는데 남은 데는 C밖에 없죠. 파벨라라는 것은 그냥 그 약간 슬럼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그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를 확충을 못했어요. 그 도시에 늘어나는 인구만큼 그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속도가 못 따라가가지고 여기저기 곳곳에 파벨라, 즉 슬럼가, 여기서는 불량 주택 지구라고 하네요. 요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요게 라틴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조금 빠르게, 제가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빠르게 일단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 좀 멈추시면서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상 길이를 최대한 줄여야 돼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피드백이나 해주실 거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평가원 뭐 학평 이런 거를 두세 번에 나눠서 찍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한 번에 찍는 게 낫긴 낫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40분, 50분, 1시간 걸려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세계지리를 2명이 다시 생윤해서 세계지리로 선택을 다시 바꾼 친구가 2명 있고, 세계지리에서 생윤으로 반대로 간 친구가 1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물론 세계지리에서 생윤으로 간 친구 험담하는 건 아니지만 생윤이 그렇게 재밌나요? 예. 생은 비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세계지리로 온 두 친구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해주고 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거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증 있으시면,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도 훨씬 많고 저는 그냥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그냥 러지 버러진데, 그래도 만약에 부담 없이 물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에게 이제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